오늘 두 번째 또 멋쟁이 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의 심형보 우리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의 교수인데 이분도 우리 임미 선생 같이 어느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가 별로 좋지 않은 대학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양대학교에 가셨다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 계시고 그다음에 자동화 시스템 공동연구소장도 하시고 IEEE의 어소시에이트 에디터 역할도 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신 우리 심bo 교수님이십니다. 심 교수님 뭐 모든 경력과 결과는 뭐 여기 아까도 우리 임미애 선생한테 얘기했다시피 이 한 장으로 불가능한 정도로 엄청난 연구 업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심명보 교수님은 우리 공학 쪽이지, 근데 전기의 이론 제어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이십니다. 연구자이시고 우리 산업계에서 응용하고 있는 외란 관측기 원리를 규명하고 네트워크 기반 다개체 시스템의 동적 거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론을 정립하고 제어 이론 발전과 우리 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심형보 교수님의 또 뒷조차를 해보니까 이 똑같이 이 학생들이 무서워서 그런지 이 별명이 없으시답니다. 별명이 없고 근데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답니다. 이게 교수님들 팬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같이 일해보고 싶은 학생 팬이죠. 팬들이 상당히 많고요. 우리 연구 실력뿐만 아니라 특히 이 훌륭한 성품을 가지셨는데 우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박사넷 악명이 높은 데인데 여기에서조차도 우리 심명보 교수님에 대한 평가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이 김박사넷 장사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그래 하고 우리 김 박사님의 연구실의 학생들이 뭐 너무나 사랑하는 뭐 은사님이고 교수님이다 보니까 나쁜 소리 정치적인 발언밖에 없습니다. 연구만 많이 하시고 따뜻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아마 오시기 전에도 교수님한테 어떤 옆구리 찔려가 오시죠. 예, 자 뭐 긴 얘기 하는 거는 또 뭐 하고요. 그러면 우리 심영보 우리 교수님을 모실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심영보 교수님, 예. 오늘 주제는 국내 학위자라 제어 이론가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앉아 주시죠. 예. 이거 뭐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학생 여러분들, 제자 교수님들, 그리고 또 원장님,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이신 권욱형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권 교수님은 저희 그 세계 자동제 연맹 총재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게도 작년에 그 한림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를 막 추천해 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발표가 어렵다는 것은 뭐 정평이 나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제목을 지을까 생각하다가 뭐 유사한 영화 제목이 있길래 그냥 영화 제목 따라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그대로 그냥 저의 자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학위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연구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런 순서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림원 회원님들 보니까 어렸을 때 마징가 제트 로봇 태권브이가 어떤 과학의 길로 들어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작가분들께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만화 영화도 물론이거니와 저는 어렸을 때 이 과학 만화라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이 정말 재밌고 좋았고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그 당시에 뭐 뉴턴이라는 잡지도 있고 뭐 그런 잡지들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에 대해서 막 알게 되고 우주 멋있는데
근데 공부는 아니죠. 뭐 읽고 관심 있어서 보니까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우주 깜깜하고 광활하고 끝도 없고. 그러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무. 저는 굉장히 무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 지옥에는 내가 의식도 있고 나라는 자의식이 있는데 좀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사실 제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험입니다. 네. 근데 이런 사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커리어 디시전인데 결국 지나고 생각하면 제가 교회를 가고 신앙을 갖게 된 게 이후에 디시전을 내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어떤 일을 했는데 잘 안 되면 끝까지 하는 그런 의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몇 번 해다가 안 되면 이건 그분 뜻이 아닌가 보다. 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주가 무서우니까 약간 이제 기술 쪽으로 좀 방향을 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경제학 전공이시지만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으셨습니다. 기계 이런 거.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일본에서 이게 한 40년 된 장치인데 샤프에서 나온 이런 기계 컴퓨터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거를 갖고 막 하시는 걸 저도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면서 좀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기계입니다. 플로터가 있어서 프린터가 아니고 이게 움직여가면서 펜으로 라이팅도 하고 뭐 그런 건데 베이직이 그 당시에 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카데미 과학사에서 나오는 이 케이블카 모형이 있거든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방에 실을 묶어 놓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배터리와 모터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걸 갖고 노는데 약간 시시합니다. 방에서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게. 밖을 보니까 그래, 우리 아파트 옥상에서 저 건너편 아파트 옥상까지 실로 이어서 요거 내가 만든 거 보내면 엄청 재밌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실을 이 옥상에서 저 옥상으로 보내지?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고 그때부터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인데 저는 이제 이미 교수님과 다르게 운동을 잘 못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야구공에다가 실을 묶어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야구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야 우리 실험해보자. 그래서 운동장에서 해봤는데 이게 뭐 날아가면서 다 실 떨어지고 뭐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 한 번 고민이 꽂히면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답이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쪽 옥상에서 실을 내려요. 그래서 땅에 하고 저쪽 옥상에서 실을 내려요. 그리고 가서 제가 실을 묶은 다음 당기면 되는 거죠. 알고 나면 너무 당연한데 그걸 이제 깨닫는 순간에 굉장히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무엇을 깨닫는데 그 짜릿함이 그게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는 걸 보면.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닫는 게 이렇게 즐겁구나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하나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억에 남는 사건은 고등학교 때 맨손의 마법사라는 맥가이버 영화가 굉장히 이제 유행이었는데 한 번은 그 맥가이버 주인공이 교도소 같은 데 갇혀 있었는데 밖에 있는 동료들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열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지를 축구공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버너 같은 걸 해가지고 뜨거워지니까 그게 공중으로 솟아오르면 밖에서 저기 우리 맥가이버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때 밖에 친구들 운동하러 나갈 때 전 운동을 싫어했으니까 그래서 과학실에 가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맥가이버는 순 엉터리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 이후에 물리 시간에 기체 방정식 뭐 이런 걸 배우면서 그래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 이제 해봤어요 한번. 근데 그 결과 왜 안 되는지 알겠어요. 너무 무겁고 너무 작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맥가이버는 엉터리. 근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캠핑 가서 이걸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닐로 만들어서 저 정도 사이즈가 되면 저 무게에 뜨거운 공기로 이제 공중을 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게 이제 그때는 이런 생각했지만 이제 이 말은 몰랐어요. 저는 이제 대학원 때 이 말을 알게 됐는데 Nothing is more practical than a good theory. 정말 그때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백날 실험해봐야 되는 게 아니고 공식 하나 있었으면 내가 저 사이즈를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저 말은 지금까지도 우리 학생들 잘 알겠지만 우리 연구실의 좌우명 같이 지금 삼고 있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동기들도 다 생각도 비슷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그마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공부하고 마이크로 마우스도 만들고 뭐 그런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아리에 그 문이 하나 있는데 열쇠를 가진 자만이 이제 동아리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주로 열쇠를 몇 개 복사해서 나눠 갖고 있고 후배들은 잘 안 주다가 마음에 드는 후배가 있으면 이제 자 너는 우리 편이야 해가지고 열쇠 하나 복사해 주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저거 우리 마이크로 프로세서 할 줄 아니까 그거에다가 솔레노이드 경첩 연결해서 이제 자동 문을 만들자, 디지털 도어락을 만들자 해서 그때 친구들 2명이랑 김시영, 최상철 이래가지고 이제 막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료 준비하려고 찾아보니까 이걸 어셈블리 언어로 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전 상상이 안 되지만 저희 아무튼 그때 해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이 95년도쯤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빠르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무슨 기능이 있냐면 모든 회원마다 서로 다른 암호를 해가지고 누가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는지 다 기록되고 뭐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했는데 10번 치면 한 번 안 됩니다. 100% 되면, 그러니까 100% 안 되면 오히려 버그 잡기 쉽거든요. 근데 되다 안 되다 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10번 하면 한 번쯤 안 돼서 이게 왜 그런가를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전자기학 시간에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이제 맨날 그 생각만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러다가 또 수업 시간에 그게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냥 쉽게 설명하면 요 밑에 있는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가로줄과 세로줄에 그 접점이 2개 있어서 스위치가 거기에 동시에 딱 눌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읽거든요. 어떤 신호 가로줄 몇 번, 세로줄 몇 번. 근데 사실은 동시에 닫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닫고 하나가 닫기 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신호를 읽어버리면 잘못된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게 코딩이 안 돼 있었던 거고 그걸 깨닫는 순간 나가야죠. 교수님 밖에서 수업하시지만 뒷문으로 솔솔솔 나가서 그걸 딱 실험해서 되니까 야 그때 또 깨달음 굉장히 짜릿한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생활은 했었는데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어떤 인생의 결정을 하는 순간이 언제였냐면 대학원을 갈 때 저는 이제 이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야는 전력전자의 설승기 교수님 연구실. 설승기 교수님 연구실은 설승기 교수님 완전한 엔지니어입니다. 시험 봐서 계산 틀리면 빵점. 왜냐? 너 계산을 이분 고전압하셨기 때문에 계산 틀리는 건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거야. 엔지니어는 책임져야 돼. 결과까지 책임져야 돼.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철학이시고요. 근데 서진원 교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제어 이론이라는 걸 이제 3학년 2학기 때 배웠는데 여기는 수학의 세계고 증명이 중요하고 증명 과정이 중요하고 이제 이런 세상입니다. 저는 수학을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칠판에 탁 해서 증명 끝 멋있고요. 그 논리가 너무 멋있어요. 과정 딱딱딱 가는 게 너무 딱딱 들어맞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 것이냐? 이쪽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고 잘한다는 보장은 없고 이제 그게 저의 상당히 큰 고민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제어 이론 쪽으로 많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마음이 끌리면 이제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스스로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잘하는 걸 포기하고 절로 가야 되느냐. 그때 생각한 원리는 이런 건데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택하는 게 안전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잘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즐거우니까 즐거우면 대가가 따르고 즐거운 만큼 내가 돈을 내야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박사를 받거나 끝났을 때 혹시 내가 잘 되면은 땡큐 그건 보너스고 내가 잘 안 되면 너 즐겼잖아 지금까지 쌤쌤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잘할 것 같아서 했으면 그래서 잘 되면은 쌤쌤이고 그래서 안 되면 마이너스고 그래서 결국 이쪽 길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래 신앙이 있으니까 설령 내가 이런 길로 가면 거기까지 놔두시지 않겠지 뭔가 인도하시겠지 약간 이제 그런 두 레이어의 어떤 안전망을 치고 이 선택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잘하는 분야도 아니었고 제어 이론이란 분야는 그 공학에서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 것이거든요. 제일 공학 중에서도 역사가 오래됐고 읽어야 할 논문 엄청나게 많고요. 저랑 같이 그러니까 같이 대학원 진학했던 MEMS라는 분야, 신생 분야에 갔던 친구는 2년 지난 다음에 이 분야에서 내가 읽어야 할 중요한 논문 다 읽었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고 A라는 논문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레퍼런스 따라서 B를 가면 B의 데피니션을 모르겠으니 C를 가야 되고 C를 가면서 D와 E 논문으로 분화되고 F, G 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A를 읽으려고 했던 건지 뭔지 모를 상황이 되고
정말 괴로운 시간을 한 2년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점점 2년이 지나니까 이게 레퍼런스 추창하는 그 깊이가 얇아져요. 그러니까 한두 개 가다 돌아올 수 있어요, 이제 제가.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알겠어요. 이 저자가 앞으로 뭘 할지 알겠고 증명 어떻게 할지 알겠고 이 가정 빠진 것 같은데 그럼 그 어디에 숨겨놨어요.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치팅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보여요. 이 수학 논문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되게 기뻤습니다. 그때 정말 즐거움이에요. 이게 산을 내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거는 아는 것이고 논문을 쓰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논문은 이제 내가 지식을 창출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또 굉장히 다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아침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저녁 때 틀림이 발견돼서 휴지 조각되고 그걸 굉장히 많이 반복했고 그러다 보면 꿈에도 나타나고 그럼 꿈에 있는 아이디어를 캐치하기 위해서 종이와 연필을 머리맡에 놓고 자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열심히 고생하다 보면 결국은 졸업이 다가오고 그래서 2000년에 저는 졸업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 졸업 논문을 이제 아메리칸 컨트롤 컨퍼런스라는 데 제출했고 스튜던트 베스트 페이퍼의 어워드를 받은 게 아니라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되게 뿌듯한 게 국내 학위자였고 거기 옆에 그 MIT 박사과정이 있었고 이쪽에 UCSB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 나중에 버클리 교수가 된 뮤랏 알챗 교수가 됐고 그래도 거기 같이 섰다는 게 그때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대학원 과정 중에 그래도 정말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하면서 풀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정말 못 풀어서 끙끙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논문을 봤더니 이분이 3년 전에 이 문제를 풀어놨고 풀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너무나 신박해서 와 이렇게 풀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사건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98년도에 난생 처음으로 포스터 세션으로 미국의 플로리다 국제학회에 참석해서 제 논문을 발표할 타임이 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분이 거기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축하받고 항상 그걸 보고 와 저분이 내가 존경하는 저 논문에서 봤던 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복도에 아무도 없는데 그분만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뭔가 읽어보면서 제가 걸어가면서 한번 인사하고 싶은데 근데 겁나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어요 처음에. 돌아보니까 아직 있어요. 그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영어도 잘 못하고 그치만 나 플로리다까지 왔잖아. 지금 긴 여행 왔잖아. 그러니까 용기 내서 한번 가보자. 가가지고 제가 맨 처음 했던 말이 Excuse me, can I get your signature?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당황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알았는데 그럴 때는 오토그래프라는 단어를 써야 된대요. 근데 그냥 직역해서 어떻게 사인 받고 돌아올 때 It was my glory to meet you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때 모닝글로리 광고 막 하고 그랬거든요.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거 모닝글로리. 근데 그분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애가 와서 이상한 영어로 하지만 글로리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제 포닥 지도교수가 되셨고요. 졸업해서 그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어쨌건 그때 학회에서 제가 발표했던 논문이 99년도에 제가 사실은 이제 그때 화장실에서 이 잡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봤는데 이분이 다니엘 리버전이라고 했던 분이 썼던 그 아티클에 제 논문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는 짜릿함이 아니고 기분이 뭔가 뿌듯함 같은 거, 약간 은은한 그런 느낌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내 논문도 인용 당할 수 있구나. 너무 기쁘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분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연구하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나중에 사바티카를 제가 이분한테 갔던 기억이 있고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선택의 순간은 박사를 졸업하고 포닥을 갈 거냐 취업을 할 거냐, 당연히 이제 공부가 재밌었기 때문에 포닥을 되게 하고 싶었고 선택은 당연히 포닥이 될 것 같은데 왜 고민이었냐면 이때가 벤처 버블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거 잘했잖아요. 저기 디지털 도어락 같은 거 이런 거 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서 오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어 이론이 계속 하고 싶은데 제어 이론이 돈 될 것 같지는 않고 저거는 그렇고 그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선배가 정말 심각하게 이 말이 기억에 납니다. 너 왜 안 할라 그래? 저는 제어 이론 연구하고 싶고 교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 교수 돼. 근데 지금 할 수도 있고 100억을 벌고 할 수도 있어. 예. 굉장히 왜냐하면 저 그때 결혼도 했었고요. 딸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이 좀 되게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액수가 100억이라서 저를 좀 약간 실망했어요. 그 현실적인 액수였으면 제가 그런데 약간 좀 아무튼 너무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서 포닥을 갔고요. 포닥을 가서 UCSB 산타바바라에서 이제 생활했었고 그때 이제 몇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학교했을 때나 거기 했을 때나 공부하는 분위기 너무 똑같습니다. 종이와 연필, 책 냄새, 그다음에 수식 다 똑같고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역시 휴먼 네트워크는 엄청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좀 떨어져 있고요. 다른 외부랑. 근데 이제 거기는 주변에 온통 제어이론 연구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그 매주 초청 세미나 하는 걸 보면 그분들 다 교과서 저자들 와서 금요일 세미나 하고 이런 분들 내가 만나. 제가 또 포닥이라고 방을 같이 줬어요. 그래서 같은 방을 쓰게 해가지고 비지터들과 같이 방을 쓰고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지도교수가 그래요. 대학원생 누구 너는 UC 샌디에고 가서 그분 만나서 얘기하고 와. 일주일 휴가 줄게. 그럼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휴먼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의 발달로 또는 줌 미팅으로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게 됐다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옛날에는 좀 그랬었고요. 대학원생 태도는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국내에서 대학원생 할 때 대학원생 만나면 너 연구 잘 돼? 그러면 안 되지 뭐. 우리 표준 답변입니다. 네, 다 그랬어요. 그 예의이기도 하고요. 내가 그 앞에서 나 연구 잘 돼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얘기해 보니까 너 잘 돼? 잘 된대요. 잘 된다 그러고 그걸 막 설명해줘요. 근데 설명을 잘 들어보면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엔 저게 이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긍정적인 답변이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연구 잘 돼, 난 이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 외국 학생들이 몇 년 지나면 정말로 좋은 결과를 내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요즘 대학원생들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믿는데 아무튼 그런 마인드는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브랜드 밸류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 선택은 이제 귀국할까 잔류할까 뭐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냥 저는 물 흐르는 대로 되는 대로 이쪽이 임용되면 일로 가고 안 되면 떨어지면 절로 가고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분야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어 이론이 전자기학을 만든 맥스웰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맥스웰이 그 전자기학 이퀘이션 만든 다음에 그 당시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증기기관이 많이 이제 발달했고요. 그래서 여기 되나 볼게요. 레이저 포인트. 여기서 증기가 여기서 막 나오면은 증기에 나오는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기 뱅글뱅글 회전하는 데다가 무거운 추 2개를 달아놓고 이 2개가 이걸 다리라고 말하자면 다리가 빨리 돌면 벌어집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다리가 벌어져요. 이 다리가 벌어지면 이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밸브를 살짝 닫아요. 그러면 나오는 양이 살짝 줄어들면 다시 쭉 무게 중력에 내려오면 다시 밸브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레귤레이션을 하자라는 게 말하자면 피드백 아이디어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근데 제어 이론은 이렇게 어떻게 되냐보다는 얼마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알겠어. 원리 알겠는데 무게 얼마로 할 거야. 밸브 열리는 각도 얼마로 할 거야. 이 길이 얼마로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해석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양이 얼마냐를 물어보면 이제 미분 방정식 세워야 되거든요. 방정식 세우고 안정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알 수 있잖아요. 그 일을 맥스웰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맥스웰은 특별한 증기기관에 대해서 한 것이고 1930년대에 이제 벨랩에서 많은 사람들, 보드, 나이키스트 이런 분들이 더 일반화된 이론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쭉 제어 이론이 이제 전성기가 되고 응용은 뭐 60년대 우주 개발, 달에 달나라에 보내는 것, 밀리터리, 현재는 이제 로봇, 바이오, 화학공학, 자율주행 등등 이제 제어 이론은 어떤 근간이 되는 수학적 이론 학문이고 저 초록색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학자가 볼 때는 엄청 수학적인 건데 수학과에서 보면 엄청 응용하는 그 중간적인 그런 학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교수가 된 다음에 맨 처음 했던 연구는 HIV,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의 원인균이 되는 HIV 바이러스의 감염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이퀘이션이 지금 보시는 4차 비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여기에 빨강색으로 보이는 게 약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물의 투여량을 시간에 따라 어떻게 설계해서 이제 이걸 평형점이라고 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 거기 하얀 공이 있고 까만 것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인데,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상태를 어떻게 빨간색 함수를 설계해서 난 프로그레서라고 불리는 저 감염된 바이러스는 몸 안에 있으나 면역력은 꽤 높은 상태로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파라메타들은 불확실한 파라메타라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제어 이론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장혁준 박사과정이 지금 국민대 교수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걸 좀 생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4년간에 걸쳐서 엄청 고생을 했지만 결과는 뭐 저는 결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인정받는 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한 2008년쯤 됐을 때는 이제 바이오에 대한 붐이 살짝 식어서 이걸 그렇게 인정받는 결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제가 그냥 제가 하는 연구 3가지 정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쨌건 제게 있어서 제어이론 연구는 전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전개하면 실수. 근데 실수로부터 배우는 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실수를 하다 보면 희한하게 이제 우연히 찾아옵니다. 뭐가 딱 우연히 찾아와서 그걸 이제 세렌디피티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기도 하죠. 근데 우연 안에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귀인을 만나서, 그리고 학생이 좋은 결과를 들고 오는 것도 우연에 들어가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면 깨달음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짜릿한 게 있죠. 거기까지는 항상 일정한데 그게 성과가 돼서 뿌듯함으로 이어지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좋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는 외랑 관측기 연구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는 2002년도 교수가 된 다음에 이제 앵커리지에서 열렸던 학회에서 LG전자 다녔던 김경수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엄청 일을 잘하신대요. 근데 이분이 디스터번스 오브저버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근데 디스터번스 오브저버, 저는 제어 이론 교수인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지?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이게. 그래서 찾아가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단 30분 만에. 그때 호텔 로비에 만나서 막 얘기했거든요. 이분 이제 카이스트 기계과 교수님 되셨고 지금 심지어 카이스트 부총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엄청 설명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디스터번스 오브저버에 대해서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결국 여기서는 문제가 어떻게도 있지만 얼마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거의 개인을 얼마나 선정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또 제어 이론이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였고,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숙명여대 교수가 된 주영준 박사가 그때 수업 끝나고, 교수님 싱귤러 퍼터베이션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말을 한마디 했는데, 그 순간 또 아시죠? 짜릿함. 약간 그래, 싱귤러 퍼터베이션 내가 잘하는 건데 그러네, 이걸 이렇게 보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그걸 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책상에 와서 본격적으로 방향을 정했으니 이제 분석을 시작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뭐 이제 비선형 좌표 변환도 필요했고, 광운대 교수가 된 지금 이제 백주훈 교수, 그 당시 제 포닥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좌표 변환도 발견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 연구 한순간 한순간들이 다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순간인데 시간 관계상 자세한 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뒷부분에 보시면 박경훈, 주영준, 박경훈 지금 다 교수가 됐죠. 그래서 서울시립대 박경훈 교수, 숙명여대 주영준 교수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저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 국내학회에 가서 저녁에 맥주 먹으면서 공경철 교수님, 지금은 카이스트에 계십니다. 예전에 서강대 계셨을 때, 신 교수님 그거 컨티뉴어스 타임은 하셨다고 들었는데 디스크리트 타임 안 되지 않습니까? 도발이죠. 도전이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되게 친하거든요. 제어를 연구회라는 거 만들어서. 그러니까 친하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 네. 그게 되게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래? 그럼 해보자. 그래서 박경훈 박사가 또 그걸 결과를 낼 수 있었고, 김경수 교수님은 나중에 교수가 돼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이번에 시그널을 임베딩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그 말씀해 주시면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발, 도전, 자극,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 같고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 사는 이야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야 친해져야죠. 친해져야 도발할 수 있잖아요. 도전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서로 자극 줄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 인사이클로피디라고 하는 저희 분야의 어떤 사전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디스터버스 오브 서버 표제어는 없었는데 이제 생겼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그 라이팅을 해서 표제어를 만들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연구입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이제 그 이종 다개체 시스템의 동기화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제가 2008년도에 동경대에서 한 달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무튼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던 서진원 교수님이 갑자기 연락하셔가지고 요즘 제어 분야에서 멀티 에이전트의 동기화 문제라는 게 지금 뜨고 있는데 이걸 보니 내가 옛날에 했던 디센트럴라이즈드의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빨리 하자. 저 일본에 있는데요.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만큼 서진원 교수님도 짜릿함을 느끼셨겠죠. 발견하신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돌아와서 했는데 서진원 교수님은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데 그 서울대 오신 다음에는 한 번도 직접 논문 쓰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학생 지도만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 하셨고 직접 쓰신 다음에 1년 만에 출판됐고 인용수가 팍 해서 몇 년 만에 500회까지 올라가고 정말 감동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티브가 돼서 저도 이제 이쪽 분야로 뛰어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냈던 아이디어는 이 파란색 박스와 같은 건데 시간 관계상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런 동력학이 있는데 여기 동력학이 있는데 서로 이종이니까 다 다른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놈들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할 텐데 거기에다가 컨센서스 또는 동기화를 강제화하면 야 억지로 넌 똑같은 일을 해야 돼 똑같은 일을 해야 돼 하면 결국 얘네들은 새로운 동적 양태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새로움은 이 벡터 함수의 평균으로 표현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롭다고 한 얘기는 그 전에 아무도 이렇게 안 했고 저도 그냥 재미로 했고 한 거고 이걸 그냥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되네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증명은 못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김재용 박사, 양종욱 박사 그리고 지금 프랑스 인리아가 있는 이진규 박사 등이 이것들을 다 이제 증명도 해주고 그랬고 나중에는 이제 외국 분들도 같이 이 프레임워크에 들어오게 돼서 제가 말씀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드렸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거 디스트리뷰터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분산 최적화도 쓸 수 있고 디스트리뷰터 알고리즘을 만들 수도 있으며 저 위에 있는 박스는 뭐냐면 그 당시에 김정수 교수님이라고 바이오 시스템은 동기화를 통해 강인성을 확보한다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옛날에. 그 당시는 전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 우리 이론으로 이거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다까지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넘어간다. 아무튼 심심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 이게 심심했으니까 제가 이거 그냥 상상도 해보고 그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본 거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서진원 교수님 논문으로부터 김홍근 지금 한국기술교육대학에 있는 김홍근 박사가 그 당시에 논문 쓴 게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에 저희가 이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거는 700회까지 인용된 되게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의 스투트가르트 대학의 교수님 엘고 교수님 팀에서도 동일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서로 학회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고 서로 논문을 각자 냈습니다. 서로 상호 인용도 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두 개가 다 인용되다가 슬슬 저희 논문 인용이 안 되고 그 엘고 교수님 논문 계속 인용됩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오래되면 논문 쓰는 후대 작가들이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논문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것 빼겠습니까? 처음엔 전 이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왜 네임밸류 따라가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이게 브랜드 밸류구나. 브랜드 밸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두 개 인용해야 될 논문 중에 하나만 인용하는 공간이라면 기왕이면 유명한 그룹 거를 인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브랜드 밸류를 높이고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롤랑 프렐리라는 이 교수님은 저희 코닥 지도 교수님인 틸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이신데 프랑스에 계신 분이신데 이분하고도 어떻게 논문을 쓰게 돼서 제가 교수가 되자마자 이분과 논문을 쓰려고 이메일을 왔다 갔다 하면
저는 학교 일이 많으니까 막 겨우 허덕허덕 보내면 그분은 몇 시간 내에 답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앓는 소리를 했어요. 상황이 그래서 이게 좀 힘들다. 근데 저한테 이메일을 주신 게 이 내용입니다. 저희 너무 나누고 싶어서 다시 찾아서 복사해 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3년도 2월 1일에 주셨더라고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 레코그니션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 나가는 거고 조금씩 쌓을 것이고 너 한번 잘못하면 훅 떨어진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보고 잘하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메일에서. 하지만 굉장히 감사하고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국내 학위자라서 국내 학위했던 거와 해외 여러 가지 비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외국 대학 같은 그런 것을 누리려면 브랜드 밸류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고 정말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장점도 꽤 많이 있죠. 가끔 한두 번 실수하는 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밸류 높으면 논문 하나 한두 번 실수, 그거 좀 넘어가는데, 물론 그거 쌓이면 다시 뚝 떨어지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구는 역시 우연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페이지고요. 제가 처음 드린 것은 이제 뭐 하고 싶은 것을 택하는 게 안전한 선택, 그냥 그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저는 그런 선택을 하고 해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제어이론 분야 국내에서는 제어로봇 자동화 학회라는 데에서 제어이론 연구회라는 모임이 있고, 거기서는 1년에 한 번씩 교수들만 학생 오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들만 워크숍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친목 동호도 할 수 있고, 학생이 봤으면 하지 못할 이야기, 나 저거 이해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줘,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수 있고요. 서로 또 되게 자극도 되고 도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제 계속 여러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좀 바쁘지 않고 심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브랜드 밸류는 항상 우리가 신경 써서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모만큼이나 깔끔하게 강연을 하고 마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질문 좀 해주시죠. 제어가 안 돼요?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있는 김홍근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는 그 신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이고요. 사실 질문은 할 거는 없고요. 이제 그러면 앉으세요.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학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틀린 거를 못 참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와는 별도로 이제 저는 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이 좀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그런 부분을 좀 바로잡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을 제가 좀 자랑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하세요. 맥시멈. 빨리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동료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몇 분이 이제 늘 점심 먹으러 가는데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고민을 토로합니다. 교수님,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대학원생입니다. 너무 힘들다.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된다. 내가 이제 하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럼 교수님은 안 그러세요? 이제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김 박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저는 그 문장을 이제 아직까지도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가 아닌가. 그 부분을 좀 교정하자면 수동태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구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그분에게 해드렸습니다. 해드리니까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이제 다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제가 그때 신경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되게 그거를 이제 듣고 학생들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주일 만에 포기한 거를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이제 학생으로 있는 동안 그때 그 사람으로서 이제 인성적으로 좀 많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도 인성적으로도 이제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유, 상당히 제자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한양대학교 1년간 계셨는데 한양대학교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맞습니다. 뭐 참고로 제가 한양대학교도 정년 퇴임했습니다. 그래서 농담하는 겁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시죠. 조금 전에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자하는 심재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커리어 디시전스가 생겼다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판교에 올 일이 있어서 왔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뭐냐면 교수는 심심해야 한다 그러는데 이 심심하다는 게 이게 조금 비과학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심하다는 것이 이제 뭘 얘기하시는 건지 조금 본인의 사례를 들어서 네,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이 심심한 건지 나태한 건지 맞습니다. 아니면 무기력해진 건지 또 약간의 우울증 징조가 생기는 건지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기준을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심함, 나태함의 동의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남들은 역시 교수들은 일 안 하고 이제 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심함이 근데 정말 필요한 건 우리가 이제 교수들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요즘의 젊은 교수님들은 정말 어떤 커리어에 대한 어떤 욕심도 있고 의욕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분들을 가만 냅두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불러드리면, 그럼 이제 여기 아까 슬라이드 중에 학부 세미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부 세미나 뭡니까? 학부 4학년,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생 세미나거든요. 저 그날 약간 심심했거든요. 그래서, 뭐하지? 수학과의 천정희 교수님, 지금 한림대 회원이시죠? 서울대 수학과의 천정희 교수님, 그 동용암호라는 걸 강의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정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듣자. 가서 들었는데 이제 저거는 제어가 전혀 아닙니다. 완전 제어가 아닌 분야에 저걸 들었는데 저걸 들으면서 그 이후에 쭉 연구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교수들을 좀 믿어주시면 좋겠고 열심히 할 사람들 가만 냅두면 뭔가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편드는 건가요? 아무튼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답변입니다. 원래 심심할 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우리 다시 한번 교수님께 큰 박수로 예.